2월 11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64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등록된 후보는요 총 10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상호, 차성수 그리고 이훈 후보님이 등록되어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김준영, 강성만, 이창용 예비후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박차순, 오선임, 한부금, 황대금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되어서 총 1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2월 중순에 등록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했고요. 전화를 받으신 분도 있고 전화를 받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도 어제 전화를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경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도 또 다른 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국민당을 창당했고요. 그래서 좀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인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을 바로바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모셨던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상호, 차성수 분이 오셨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준용 그리고 강성만 예비후보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현 국회의원이자 예비후보님이 이훈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국회의원 이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요즘에 코로나 요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 선거 운동하는데도 좀 제약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주로 뭐 작은 모임이나 아니면은 동네 길거리 상가 네네. 이런 데서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요즘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정점을 좀 찍은 것 같은 느낌이죠. 저도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점 좀 찍고 살살 이제 줄어드는 이런 추세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우리 동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네네네. 사람이 없어서 네. 장사하기 너무 어렵다.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들다고 하셔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참 네. 좋겠다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몇 시부터 움직였습니까? 아침 저는 7시 반.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저는 저기 우리 쌈지공원 앞 쌈지공원? 네. 네네. 버스 정류장에서 근처에서 이제 동네 분들 뵀습니다. 아침 인사하고 아침 인사하고 명함도 드리고 네. 뭐 얘기도 좀 듣고. 요즘 악수 안 하고 주먹을 부딪힌다고 요즘 뭐 하시다는데 먼저 손 내밀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예. 네. 혹시 지역 주민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면 네. 또 그 거절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손 내미시면 잡고 네, 있고 네, 그냥 네, 그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증상분도 많이 줄었대요. 왜냐 손을 워낙 열심히 닦으셔서 쓰니까 다른 질병도 같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 이건 일상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 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선관위에 등록된 우리 이훈 후보님의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5년생, 올해 54세고요. 그리고 직업은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양력엔 두 가지 적어줬습니다. 하나는 현재 20대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정가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 5월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받으셨고요. 같은 해입니다. 87년 12월에 다시 또 집시법으로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쌍집행유예인데요. 흔치 않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받기 어려운데.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양력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볼 건데요. 이게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2007년에 2002년인가요? 2002년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자리인가요? 국정상황실장이라는 자리는 저희 김대중 정부에서 아마 처음 만든 자리인 것 네네. 같은데 이게 비서실 내 비서실 같은 느낌입니다. 네네. 보통 비서실은 우리 어쩌다 공무원이 되신 이제 정무직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항상 공무원 하셨던 일반 이제 국가 공무원 중 파견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네. 주로 일반적인 정책적인 관련한 일들은 그 파견 나와 오시는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 부처별로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부처별로 뭐 경제부처 내에서도 산업방 따로 있고 그냥 산업부에서 오신 예를 들자면 이제 요즘에는 기획재정부라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얘는 재정방이라고 해서 그게 따로 있고 이제 이런 다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이제 그쪽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부처가 갖고 있는 자기 집단 논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객관적인 보고가 어려울 때가 가끔씩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별도의 라인을 갖고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환경이라든지 시장에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던 현 상황과 시장이 바라보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고요. 현장에서 바라보는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대통령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몇 년간 하셨나요? 한 1년. 1년간 되네요. 저는 이게 기획상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구만하니까 기획 그런 거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 또 하나가 이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 2건인데 1987년 집시법 뭐 저는 유출은 됩니다. 유출은 되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냥 학생 운동하다가 아주 사실은 네. 그렇게 뭐 따라붙는 네네. 학생 운동 하다 보면 따라붙는 그런 전과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우리 돌아가신 선친께서 말씀해 남들은 잡히지도 않고 잘하더만 너는 왜 잡혀가지고 네네. 힘들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몇 학년 때야? 하나는 대학교 3학년 때고 3학년 때. 네, 하나는 대학교 3학년 때 한번 잡혀서 학교를 잘린 상태에서 또 잡힌 거죠. 그래도 그래서. 재판이 두 개, 그때 판결 난 게 87년이구만요. 네. 잡힌 거는 그 전에 잡히시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87년에 그때 6월 항쟁 때 그 전이죠. 네, 그 전에.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웬만하면 복권되지 않나요? 네, 복권 다 됐습니다. 복권돼도 정권 남는군요. 예, 이 복권은 상관없이 정권 다 남습니다. 저희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선관위에 등록된 양력을 좀 이야기해봤고요. 지금까지 좀 출연하신 후보님들하고 약간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수성의 입장. 그런데 이게 도전의 입장에서 도전인데 이제는 지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좀 이게 좀 입장차가 클 것 같은데요. 좀 일단 어떤 마음으로 좀 우리 다시 또 재선의 출사표를 던지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할 때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처음 선거 2016년 선거할 때는 기대치가 일단 낮으니까 기대치가 일단 낮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하면 잘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주변이 기대치가 일단 낮고요. 그래서 뭐 견제하는 것도 없고 제가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분들 다 만났고 그렇게 선거운동에서 참 편하게 선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다들 그 말씀하세요. 본인이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들 현직 국회의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다 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사실은 몸고생보다는 마음고생이 더 심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을 해놓고 나니까 우리 금천구가 얼마나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외부에서 왔다고 낙하산 소리를 들었었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실은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분들이 금천구민이고 그래서 저는 평생에 다 갚지 못할 사실은 은혜를 입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자리 자체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그다음에 그 보답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 제가 생각하고 제가 상상하고 있던 일들을 금천구민과 함께 상의해가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금천구 주민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니 일단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차차 그 얘기 좀 들어보긴 하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얘기 좀 들어볼 게 있습니다. 일단 좀 관내 SNS도 많이 떠들고 있고 지금 관내 그 지역 신문사나 이게 좀 예일로 다 좀 투서도 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색을 해보면 뭐 정비심사 관리가 들어간다 이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미투 관련해서 이제 여성 문제 관련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어제 그제죠 정봉주 전 의원도 이제 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님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한 가지 소문도 돌고 있긴 한데요. 이게 좀 어떤 건지 좀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 여성분이죠. 그분은 이미 2년 전에 그게 사실이 아니고 죄송하다고 관련 메일도 보내주고 저한테 사과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질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 유포되고 사람들한테 유포되면서 조금 잠잠하다가 최근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저희 이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네.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량으로 유포가 됐어요. 근데 그 유포한 사람은 당사자인 양 했는데 당사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 고소고발 다 해놓은 상태고요. 찾고 예, 예. 있는데 성명 불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을 가장해서 네네.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음.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포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는 경찰에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셨고 음. 그다음에 선관위 그래서 통보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태고 당에서도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확인해서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네네. 또 확인하셨고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서도 당과 저한테도 사과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당이 요새 최근에 몇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언론에 제 이름이 거론되는 바람에 이게 더 네. 확대되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당에도 아쉬움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 저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실제 이 문제를 다뤘던 네. 분들한테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소명을 좀 해달라. 이건 내가 소명하는 문제가 아니고 검증위가 소명해야 될 문제 아니냐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소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익명을 가장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SNS상 유포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네네.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아무리 선거지만 선거를 너무 혼탁하게 만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이 문제도 극복해주고 저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당에서도 저를 믿고 있다고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정리하면 일단은 고 여성 과연은 부적절 과연 아니다라는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 유포되고 있는 사진과 이런 것은 되게 악의적으로 예. 그 여성분이 아니라 불명의 사람이 그것도 사칭했죠. 사칭해서 자기가 그죠. 메일 당사자인은 상으로는 사칭을 네네, 했습니다. 당사자처럼 많이 왔는데 예. 그거는 당사자가 아니고 예. 이런 거다. 그리고 정밀 심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저는 정밀심사는 당이 저도 후보 검증에서 네네. 전해 듣기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밀심사 대상은 대상자라고 후보 저기 예비부 등록하시는데 네네. 당신은 정밀심사 대상입니다라고 찍어서 보내줍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적격 판정 받았어요. 그래요? 다만 이 문제가 언론에서 한번 문제된 적이 있으니까 네네네. 공관위도 한 번은 살펴보십시오라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네. 이것하고 실제 정밀심사 대상자하고 섞여서 이게 언론에서 나가는 바람에 네네. 제가 너무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련된 소문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거 좀 확인하는 점이었고요. 일단은 예. 그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적합도 조사를 좀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이후에 이제 면접심사나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예, 오늘 합니다. 면접심사. 오늘 금천구 합니까? 예, 오늘 금천구입니다. 세 분 다. 네 사람. 네 분 다. 예. 네. 그러시군요. 되게 빠르네요. 저는 일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면접 잘 보시길 예, 알겠습니다. 바라고요. 네, 일단은 그 관련돼서 소문과 대한 사실 확인을 좀 했고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윤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 다니면서 최근에 네. 감사한 평가가 하나 있어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래 그 친구 일 하나는 잘하지 라는 평가를 제일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들은 얘기인데 이훈 그러면 그 양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인데 그래 조용하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 평가 그대로 제가 우리 금천구민과 상의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최소한 일머리는 제가 제일 잘하지 않겠나. 네네. 그렇게 크게 떠들지는 않지만 최소한 제가 붙잡은 일들은 그리고 이게 동네 숙제구나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저는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다 잘하지는 않지만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도 않고 모자란 것도 많지만 최소한 일 하나하나만큼은 네네. 누구보다도 앞장서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기회가 더 주어지신다면 뭐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성과 부분에서 말씀할 때 일단은 총선 4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공약이 있었고 예. 그 중간에 또 이제 의정 보고회에서 했던 내용도 있어서 예. 진작상 계속 이제 공유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가장 좀 4년 동안 집중했던 분야가 어떤 거였고 거기 성과가 또 뭐였는지 좀. 제가 4년 전에 공약할 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공약이 아니었어요. 이미 금천구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공약입니다. 그때 예. 좀 급하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공약들입니다. 네. 대부분이.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대로 공약을 걸었고요. 그 숙제를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네네. 그것이
얼마만한 좋은 성과를 낼지 그 좋은 공약인지 아니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좀 의심할 만한 공약인지 전 따질 겨를이 없었고요. 네네.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내준 숙제라고 생각했고 그 숙제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 신안산소 문제가 있고요. 네네. 종합병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가장 오래된 진짜 저게 시골 지하철 역사 같은 우리 금천구청 네. 여기 있고 옛날 시흥역이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군부대 이전 문제도 있고요. 등등 너무 많은 숙제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숙제를 하는데 참 최선을 다했어요. 다 했는데 한 세 가지는 그래도 조금 일의 가닥을 잡았다고 하나? 완성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가닥은 다 잡았는데 공군부대는 아직 네. 가닥을 못 잡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가장 집중해보는 이 숙제 네 가지 숙제였죠. 그 중에서 좀 뒤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뭐 75%잖아요. 일단은 어렵던 안산소는 일단 착공을 한 상황이고 신안산소 문제는 착공시키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업 자체가 이게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일으켜야 되나 이제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신안산소 문제가 저희 동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크게 보면 이제 안산시, 그다음에 시흥시, 그다음에 광명을 거쳐서 이제 서울 이제 서남권을 지나가는 사업인데 서울과 관련해서 보면 영등포 동작을 지나가는데 영등포 동작은 사실은 신안산산이 아니어도 지하철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인 자기 숙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고요. 오히려 이제 안산하고 시흥 시민들이 오히려 자기 숙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하고 상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다시 이제 기재부를 설득하고 국토부를 설득하고 국토부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기재부가 되게 불투명했어요. 기재부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려고 했죠. 사실은 사업이 그러면서 사업 자체, 그러니까 사업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BTR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처음 해보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공하고 민간하고 소위 리스크를 쉐어한다, 다시 위험을 분담한다라는 이런 방식의 사업 구조였는데 그걸 만들면서 그걸 새롭게 만들면서 이 사업은 이제 재추진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그 기재부가 그렇게 자기들이 제안했던 사업 방식인데 처음 한 사업 방식인데 중간에 그게 또 부담스럽다고 그것조차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또 설득하고 하는 과정도 있었고 사업자 선정해 놓고 나서도 이게 소송전까지 가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소송도 혹시 소송이 잘못되면 일이 또 틀어지니까 그 소송 남의 소송인데 사실은 사업자 소송인데 그것까지 팔로우업 해가면서 계속 추이도 하고 다시 조언도 하고 상의도 해가면서 소송이 잘 마무리됐고 해서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이제 착공식까지 하게 된 거죠. 일단 그거 좀 사실 현역에 계시니까 사업 진행을 잘 아시니까 사실 그때 의정부에서 말씀해주시긴 했지만 일단 출구 관련해서 주민들이 좀 요구가 좀 있잖아요. 출구 관련해서는 사실은 절대적인 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촌 관내에 이제 세 개의 역이 있습니다. 석수역이 있고 시흥 사거리 역이 있고 그다음에 독산 사거리 쪽에 이제 역이 생기는데 석수역 이슈는 한 가지였어요. 거기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안양 쪽으로 나는지 금천구 쪽으로 나는지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간신히 금천구 쪽으로 땡겨내서 그건 이슈가 없어졌고요. 시흥 사거리인데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역사는 사거리에 내 귀퉁이에 다 이런 방식을 고민하시는데 이번 신안산역은 대심도 방식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뭐 에스컬레이터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주 깊게 터널을 뚫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실은 승강장까지 내려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흥 사거리 바로 이제 역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그 사거리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잠정적으로는 그 중에서 이게 사업비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또 아끼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건물값이 제일 싸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위치가 괜찮은데 버스하고 환승하기 편한데 이제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시흥 사거리에서 시흥 홈플러스 그 중간쯤으로 옮겨놨더라고요. 독산이 또 비슷한 케이스로 해가지고 독산 사거리 쪽이 아니고 말미 사거리와 독산 사거리 중간쯤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쪽은 가까워지고 한쪽은 멀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약간의 좀 이견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해 놓은 상태를 설계를 이제 바꿔야 되고 설계 바꾸게 되면은 비용 문제 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
그러니까 공사도 조금 지연될 수 음. 있고 이런 리스크 위험 부담을 안고 바꿔야 되는 건지에 대한 네네. 이제 사실은 21대 국회 시작되면 결정을 지어야 될 것 음.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의견은 충분히 지금 받고 있고 예.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예. 거냐 일단 그거에 대한 그 이후 21대에서 이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예. 누가 되든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4년간에 좀 공약 워낙 그걸 다 짚긴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누가 한 가지만 좀 짚어봤고 그래도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쉬움이요? 네. 일단 아쉬운 거는 아직 공군부대 문제를 확정을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방식과 사업의 구조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 네네. 제일 아쉽죠. 음.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금천 구민의 이견이 좀 이견이라기보다는 구민들의 입장이 있고요. 네네. 사실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이를 가닥을 져야 될 저 개인적으로 제 입장이 있을 수 네네. 있고 예. 그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차이는 공군부대는 다 이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렇죠. 이 빠져나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다 이전을 못 했다면 일부라도 도시명 부대 일부 좀 남기고 나머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식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사실 제 생각입니다.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저 삼방공여단 공군부대는 이전에 대한 요구를 군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공군부대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렇죠. 나가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나가라고 하는 측에서 갈 자리를 알아봐 줘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네네. 갈 자리를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발생하는 민원까지 다 해결하고 그리고면 당신들이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일로 가세요. 그럼 자기들 그때부터 이게 작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네네. 이전하고 네. 그다음 여기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네네. 이게 원래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기부대 양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한테 당신들이 더 잘하니까 당신들이 알아봐주면 같이 한번 협의합시다라고 해서 알아본 지역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지역이 여기는 수도를 방위하는 방공망, 네네네. 사실 레이더 기지 같은 데인데 여기가 가야 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강 이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방이나 이런 부대하고 좀 다른 성격의 부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한강 이남으로 가고 그럼 서울에서 빠져나간다면 경기 남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충청권까지 가면 안 못 되죠. 가죠. 경기 수도권 남부권. 문제니까. 수도권 수도권 네네. 방위사령부니까. 그래서 경기 남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네네. 우리는 나가라고 하는데 그걸 받겠다고 하는 네네.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삼방공 여당의 예하부대 하나가 이 경기 남부 여러 네네. 한 도시에 있는데 그 도시에 자기 예하부대가 있으니까 사령부가 옮겨서 통합부대로 만들겠다는 의견을 본인들은 갖고 있어요. 공군부대 네네네. 자체는. 근데 말도 못 꺼냈습니다. 왜? 말 꺼내는 순간 그 자치단체에서 있는 예하부대도 네네네. 당신들도 네, 나가라고 나가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를 10년 이상을 끌은 겁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우리는 나가라고 하면 부대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몇 년씩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네네. 이 상태로 계속 할 건지 네네. 아니면 뭐 적당한 크기, 더 작은 크기지만 일부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래도 우리 금천 구민과 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우리 활용할 수 있을 건지에 네네.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금천 구민들이 터놓고 얘기해서 네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말고는 다 반대하세요. 다 나가라고 하십니다. 네네. 아직은. 네, 그때 일단 그 의정 보고에서도 예. 일단은 그 지금 유성원 청장님도 일단은 아직까지 기본 입장은 다 네, 나갈 나가라. 것을 예. 견지하고 계시고 예. 주민들분들도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뭐 부천인가 어디서는 그 다 나간 적 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 부천은 그 관내에서 움직였습니다. 부천에서 부천으로. 예. 땅이 넓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한쪽 부대 다른 부대 합쳐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를 부천시 자기 자치단체니까 네네네. 그 민원도 해결하고 해서 합쳐놓고 그걸 아. 비워서 사용. 아. 그런 케이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쪽으로 밀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막으로 얘기하면 네. 저 삼기슭 쪽으로 다 네네. 옮겨놓고 여기 쓰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삼기슭에 계신 주민들이 그 찬성하시겠어요? 그렇죠. 반대하죠.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21대 국회로 숙제이긴 한데 이게 사실 21대로 넘어가도 이게 숙제 해결될 만한 그래서 것인가라는- 이거는 공론화가 되게 네.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충분히 그 모든 정보를 다 네. 얘기하고 그 상태에서 최선의 방식이 어떤 거지 네네. 최선이 있을 거고 차선이 있을 네네. 거고 그 차선 대신에 끝까지 최선을 원한다 음. 다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저도 그 받아들일 수밖에 음. 없죠. 네네. 주민들 그런 방식이라. 근데 네네.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국방부에서도 일단 어렵겠다라는 입장을 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청에다가 그래서 지금 구청도 이제 국방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일단 이것도 이게 장기 숙제로 남아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일단은 그 공약에서 좀 지금 활동과 영속성을 좀 가지고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예. 뭐 지금은 숙제를 많이 그 숙제 중심으로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좀 이후에는 금천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과 그런 계획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약속했고 고민했던 것 중에 잘 안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네. 우리 금천구에는 아시다시피 저 서울 산업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쥐밸리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 쥐밸리와 우리 금천 구민과의 연계성이 참 떨어진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온 적이 많습니다. 그 연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엄격히 보면 기반 시설을 통해서밖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반 시설 하면은 실제 도로를 연결하고 네, 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통로를 만들어줘야지 사람이 흐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쥐밸리의 이 산업단지가 금천구 경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좀 다시 한번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금천구는 그 25년이 흘렸지만 가장 후발 네, 네. 뒤늦게 출발한 자치단체로서 균형감이 좀 떨어집니다. 한쪽은 노후주택 단지가 계속 몰려 네, 있고 네. 또 다른 한쪽은 중공업 지역이라 해가지고 공장과 학교와 어린이집과 주택가가 섞여 있는 동네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균형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서울 우리끼리는 뭐 관문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을 진입한 관문도시라는데 관문도시의 기능을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시도 말로만 관문도시라고 얘기하지 서울시 입장에서 이 관문도시에 대한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뭐 용역도 여러 번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아직 안 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정해 나가는 사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가장 크게는 노후주택 단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저 개인이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해결의 단초를 사실 마련해야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가 이 금천구 오기 전에 뉴타운이라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끼리 투표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해제됐죠. 네, 무산이 된 건데 그 이후 무산된 것이 지금 또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왜냐하면 쓸데없이 빌라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빌라가 들어선다는 것은 사회 기반 시설 확보되지 않으면서 네. 주택 밀집도만 더 높아지는 이것이 특히 대도시에는 큰 나중에 문제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재건축 재개발 방식 대규모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에 가능할 것인지 최근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는 문제로 이걸 접근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저희 도시재생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 이 노후주택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 좀 필요하다. 소규모 방식이라도. 그리고 지금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이 제도상에서는 있는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작동하지 않아서 이걸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일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모델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그러한 개발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도 정착 계속 정주하시면서 주거 환경도 훨씬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꼭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정리를 하면 지빌리에 대해서 예. 기반 시설을 좀 연계시키는 부분에 예. 있어서 이 기반 시설하면 좀 어떤 거? 그러니까 도로도 지금 있어요. 예. 지하차도가 지금 이제 하나 뚫고 예, 있는데 뚫고 그것 있는 말고 거죠. 한두 개 더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저기 쥐밸리에 접근하는 것도 있고 접근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것들을 좀 더 확충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고요. 그래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도 지금 근 10년 걸 예, 오래 걸렸습니다. 결정한 다음에 그 지금 소송이 계속 있어서 계속 이루어지고 이제 있습니다. 10년이 걸렸던 거고 그리고 관문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국도와 서해대로 서해 예. 고속도로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하고 그러니까 네. 석수역부터 정확하게 하면 시흥상돈 지역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철제상가하고 그다음에 시흥유성상가하고 네. 이 부분들을 개발도 필요하지만 네, 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일단은 뭐 몇 가지 금천구의 숙제들을 좀 제시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거는 사실 뭐 구체적인 공약이나 이걸 통해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크게는 한 4가지 분야로 좀 하나 좀 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네. 저희 동네는 약간 문화가 좀 네, 네. 예,
그래서 좋은 문화와 도시와 문화가 섞여지고 네네. 산업과 문화가 섞여서 저희 동네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한 지 제법 됐는데 아직 확증은 못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기관들은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좀 네네. 데리고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일단 문화적인 부분 있고 사실 이게 아까 그 주거 문제 푸는 것에서 어제 강성만 그 예비군님께서 뉴타운을 지금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는 아직 사업. 뭐 이름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네네.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네네. 봐야 됩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어떤 주거재생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시다는 좀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게 금속의 취약 부분이고요. 이걸 좀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키다 얘기 좀 드렸고요. 이게 지역에 대한 공약을 좀 짚어봤습니다. 좀 예. 중앙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 지금 3년이죠.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부 여당으로 해서 좀 긍정적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좀 평가를 좀 해보시죠. 명함을 좀. 명함.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 자체가 박근혜 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게 이제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졌고 네네. 이 소위 권력기관 국가 정부가 제 기능을 못했다. 이게 사적 권력에 봉사하는 방식으로 네네. 정부가 운영되고 국가기관 운영되는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적폐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되돌려 놓는 작업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이러냐 이게 국가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대부분이 우리가 구청이 국민한테 봉사하듯이 네. 국가정부는 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권력자를 위해서 사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국민한테는 당연히 피해가 가는 거고요. 이게 나라를 정치하게 만들고 퇴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작업을 열심히 해왔고 한면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를 또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혁신과 공정 이런 것들을 화두로 해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지금까지 해온 것 같고 네. 성과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건 여전히 우리 사회가 물론 이제 이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정부가 탄생하는 바람에 난 빚어진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양극단의 논리와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네.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자기 귀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만 듣습니다. 네. 이것들이 너무 오래됐고 너무 그 갈등이 너무 깊어지는 과정. 이 정부가 통합해야 된다는 자기 지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 분열 현상을 치유하기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게 아직도 이 진영 논리 그다음에 이념 논리 해가지고 양극단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얘기들이 지속되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거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가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것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개방형 경제라 해서 뭐 누구는 통상국가라 얘기도 하고 이게 대외적인 경제 여건과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제일 크게 받는 것은 여전히 뭐 미국, 중국 주변에서 제일 크게 받고요. 세계 경제 흐름에 우리 경제는 훨씬 증폭된 방식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더 안 좋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고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내수를 좀 살려보겠다는 걸 했는데 타이밍과 그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점 때문에 부작용도 생기고 특히 자영업자분들한테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은 정체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뭐 전체 GDP가 한 2%대 초반에 머물러 있으니까 잠재 성장률 역시도 올라가지 않고 아직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하락하는 형편이고 이런 것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저는 큰 숙제인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가 애를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효과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이고 아마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하면 이 문제 정부도 그렇고 아마 국회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부분에서도 이제 요즘 그러면서 이제 비판이 다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또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한쪽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기업 중심으로 너무 가는 거 아니냐, 기업 친화 도시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좀 비판도 양쪽에서는 너무 노동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양쪽에서 지금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힘들면 사실은 기업도 힘들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기업이 힘든데
노동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양면이 다 있으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 음, 것인지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받쳐줄만 했으면 아마 노동자들 워낙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네네네. 소득 양극화 내에서도 노동 내에서도 노동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서로 기업도 힘들고 노동자도 힘들면 적당히 서로 양보하고 서로가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사노위라고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잘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예,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결국은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도 좀 들어야 되고 네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저쪽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서로 간에 그 정도 신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네네. 이 과정이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이 과정 자체가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모델은 우리나라가 처음에 만든 모델도 아니고 이미 네.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해왔던 모델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 나라에서도 과정이 오래 걸려요. 음, 그 타협을 해결하기까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좀 희망을 갖고 네네. 좀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좀 한국 정치에 큰 요즘에 우려가 많습니다. 네, 특히 우려 많아요. 지금 선거 국면 가니까 좀 잠잠하긴 했는데 네. 그 작년 말까지만 해도 너무 갈등이 좀 극단으로 치닫고 이게 정치인의 갈등이 국민의 갈등으로 예. 해서 뭐 서초동이다 뭐 지금 광화문이다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여기도 이제 이런 문제를 사실 이게 어떻게 이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부분에서 좀 가장 그 앞에 계신 분이 국회의원분들의 또 책무이지 않습니까? 좀 예. 이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라는 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음, 너무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나 뭐 이런 네네네. 생각할 때도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내 지도부를 한번 2년 했었습니다. 보통 1년씩 하시는데 2년을 했는데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협치, 네. 소위 야당하고 어떻게 협상할 건지 이런 문제를 갖고 좀 주도적으로 고민하라고 네네. 저한테 맡겨준 임무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협치의 정신이 좀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연대 정신이 연대와 협치와 이제 수준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의 원칙과 지향하는 가치가 확고해야 하죠. 네. 근데 그것을 갖고 매 시기마다 주어진 과제일 때는 그 원칙과 가치를 관철하되 단계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적당히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꼭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해야 되겠죠. 이것까지 양보해서는 이거는 가치가 살 수 없다면 포기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100 아니면 제로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 전부 아니면 전부. 특히나 이게 가치지향적인 정치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가치. 그러면 제로가 돼버립니다. 네네. 한 발이라도 한 단계라도 더 나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신들이 잘 안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국회의원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소위 적극적 지지층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소위 타협에 대해서 마땅치 않아 생각하세요. 뭔가 색깔이 이상한 사람, 양 불투명한 사람, 그러면서 공격도 받고 네네.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사실은 지지자들의 이 지지 응원과 이런 것을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외면하기 되게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회가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양극단의 주장, 또 양극단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파열음들, 시끄러움들 이런 것들이 국민을 또 실망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저는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욕을 좀 먹더라도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지지자분들께서도 한 번쯤 되짚어 생각하시고 성과를 하나 만드는 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함께 해주시고 음.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기 오신 예비부모님들이 그 문제를 극단으로 지금 시닫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문제를 짚는데 근데 뭐 사안별로 만약에 두 분이 토론하게 되면 아마 또다시 그 자기 정체성이 나오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게 정치적 문화도 그렇고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은 집중을 해서 영향을 아니 좀 저는 투입을 해야 구분이라도 될것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현안들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현안들도 많습니다. 음. 근데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네네. 먼저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음. 구분해서 대응하고 구분해서 상대할 줄 아는 네네.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게 다 반대. 선명한 가치가 하나가 크게 부딪히면 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현안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길어져. 나머지도 이루어지지 네네네. 않아요. 근데 이것들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아. 가치가 부딪힌 것은 네네. 어떻게 협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가치가 부딪힌 것은 그 부딪힌 대로 사실은 음. 국민한테 평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가치의 의미가 그렇게 불투명한 것도 훨씬 많습니다. 특히 네네네. 민생과 관련해서는 크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런데도 진행이 안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의 큰 숙제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아까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말씀하셨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좀 시급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양극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네. 아니 먹고 사는 문제의 양극화, 네네네네. 예. 소득 양극화죠.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한 측면에서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측면에서는 전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타협, 그 사회적 타협을 이끌기 위한 사회적 문화, 네네. 문화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큰 타협도 필요하지만 작은 기업 단위의 타협도 필요하고 네네. 기업과 기업 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타협도 필요하고 노동자 내에서 양극화도 심각하기 네네네.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타협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가 만들어 나가고 그것들을 함께 만드는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잘하면 잘하는 측면에서 높이 축혀 세우고 그것들에 대해 응원도 보내주고 이러한 문화가 저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제일 크게 봉착한 건 역시 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예.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거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 좀 진단을 하셨습니다. 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벌써 이제 저희가 녹음한 지 한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네, 좀 주민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오늘 면접 보러 가시고 하시고 이제 경선에 본선에 대한 가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 하나만큼은 저 국회의원 이분이 남부럽지 않게 남보다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선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님 다시 모셔서 어떤 형식으로든 초대해서 다시 한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때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뉴스연의 이성우였습니다. 본 인터뷰는 유튜브와 마을신문 금천이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